그러면 독점이 되니까 92%를 장악하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독점은 나쁘다고 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삼익과 영창이 합하지만 시장을 92% 독점해요. 92.1%는 뭐 독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피아노에만 따지면 독점이 맞아요. 그죠? 근데 악기 시장으로 보면 어떨까? 그 피아노도 저가, 중가, 고가 피아노가 다양한 시장이 있어요. 응? 그걸 보면 어떨까? 결국 그때 당시 국내 피아노 시장이 20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를 보면 영창과 삼익이 200만 대, 300만 대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널리 쓰는 피아노는 이 두 개 합하면 독점이 맞아요. 그런데 고급 피아노로 가면 야마하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아노만 볼 것이냐, 디지털 피아노도 피아노로 볼 거다, 그랜드 피아노, 모든 걸 다 이제 시장을 따로따로 보냐, 가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피아노 말고도 악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해서 이제 인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포션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중국 마켓으로, 중국으로 다 갔어요. 저가는 중국한테 다 뺏기고 고가는 일본한테 다 뺏기고 그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의 잠재적 곡의 그 경쟁자는 누구예요? 영창이 없어져도 삼익 혼자 독점을 못해. 왜? 일본하고 경쟁해요. 일본 악기사들하고 야마하고 경쟁해야 되고 중국의 저가 브랜드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국내 시장이 딱 보호가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죠. 이제 보호가 딱 열렸을 때는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독점이죠, 우리나라. 그렇지만 그 독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같이 현대자동차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 자동차들 굉장히 저가로 막 들어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독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을 상당히 많이 뺏겼어요. 공정위에서 이걸 인정 안 해주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삼익이 해외 나가가지고 선방을 했어. 그래서 지금 삼익이 다시 시장을 상당히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악기 시장은 우리가 강적이 저가는 중국, 고가는 일본. 정말 치열한 경쟁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독점은요, 특허를 낸다든지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인정을 해주니까 독점을 하는 거지 사실 자연 독점이거든요. 개방체제에서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SK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SK가 살아요. 회장이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잘 못하고 하이닉스가 다 망해가는 기업을 갖다가 SK가 샀는데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산대요.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어디죠? 하여간 두세 개가 다 세계 석권하고 있으니까 옛날엔 반도체가 되게 위험한 산업이었어요. 한번 라이언성 증설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게 또 몇 년이나 수익을 낼지도 모르고 또다시 반도체가 4기가, 8기가, 16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굉장히 리스키해서 지금은 한 3개 정도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딱 안정적으로 노발라먹고 있어서 지금 안정적이죠. 이런 건데 이거는 워낙 치열한 경제 속에서 세계가 이제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점이라는 것도요, 확실히 독점이 칼하고 비슷해요. 잘 쓰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쓰면 강도짓도 할 수 있어요, 칼이라는. 독점 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될 게 독점 기업이 횡포 부리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독점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다운되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가는 것까지 독점을 지레 겁먹고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우리 경제 민주화 그러면 제일 얘기하는 게 저는 독점을 나쁘게 보는 거죠. 대기업의 재벌의 독점. 그래서 이 독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 독점이 개념이 이제 오픈된 사회에서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 시계가 제가
벌써 1시간이 지났군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골목 상권 문제가 시장 경제 민주화랑 관련돼서 굉장히 그 핫 이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720만. 5천만 가운데 3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가장들이 한 2천만, 1,800만 뭐 이렇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720만 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평균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414만이래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할 거 없으니까 전부 식당하고 그래서 다 말아먹고 또 다시 극빈층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빵집까지 한다, 뭐 롯데에서 뭐 통큰 치킨인지 무슨지 해가지고 뭐 골목에 있는 치킨집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골목 상권 문제죠. 그 대형마트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시까지 하지 마라, 일요일 날은 2번 놀아라, 이런 규제들을 다 해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경제 민주화다, 이제 이런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골목 상권들 가난한 이제 조금 소상인들을 좀 너무 망하게 하면 안 돼. 이건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정부에서 지식산업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당장 일요일날 2번을 노르라 그랬더니 피해가 의외로 골목 상권으로 가지 않고 혜택이 피해가 오히려 더 크더라. 제일 큰 피해가 노무현주 매출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마트에서 장 보러 가는 사람이 다 언제 가겠어요? 월, 화, 수, 목, 금에 가냐? 급해서는 가겠지만 대개 토요일, 일요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봐서 알겠지만 뭐 이마트니 큰 거 가면 발디 뛸 틈이 없어요. 굉장히 사이 많다. 근데 채소 같은 건요, 이게 출하 시기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면 또 일주일 기다리면 안 된다. 근데 일요일날 대부분 많이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거긴 낮에 딱 맞춰서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이런 이제 신선도가 생명인 이제 식품, 이거 하루만 있으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요, 저쪽 마트랑 이쪽 마트랑 경쟁할 때 값도 값이고 신선도도 채소 같은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빵 같은 거는 뭐 그날 만드는 거 그날 다 소비 안 하면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더니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요일날 한 달에 2번 놀게 하는 게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농어민도 피해가 되고 납품업체, 입점업체, 상당히 이런 사람들만 대기업이냐 이거지. 이 사람은 대기업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골목상권하고 뭘 차이가 있겠냐.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일산 사는 사람이 분당 가서 일 안 한다고. 되게 그 동네 지역 사람들, 성남 사는 사람이 분당 마트에 가서 일하는 거지. 되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상권 그러면 굉장히 이건 약자인 것 같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대형마트 영업 규제하면 이 사람들이 알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아니라 다른 대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이 만사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지식경제부에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런 이제 불평이 있으니까 저 효과가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지. 지식경제부에서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 이번 오늘 놀아? 그럼 다음 주에 같이 아니면 토요일날 미리 같이 토요일날 놀러 가고 일요일날 장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토요일날 장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슈때 안 노는 데 가든가. 그래서 소형 슈퍼나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조사해서 다 물어봤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머지 중복되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나는 대기업이 사실, 나는 거기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야구도 메이저리그 있고 마이너리그 있듯이 대기업은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 이쪽으로 대기업이 진출하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리고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 정지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살아계시다면 자기 손자 손녀들이 민간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빵집까지 하는 거는 아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분들이 그때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건 안 했을 거예요. 저 정서에도 맞지 않은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얘기하고 골목상권이 죽는 얘기가 대기업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난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골목상권이 죽는 이유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 너도 나도 레드오션이야. 치킨집이 수도권에 26,000개 있대요. 빵집이 22,000개. 그래 망하지. 웬만큼 있어야지. 근데 기술이 없고 제일 손쉬우니까 너도 나도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참 미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0만 명이야. 터키같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가 작습니다. 조그만 구멍가 같은 자영업자만 다 하고 있는 경제가 좋은 경제입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미국의 6배, OECD 평균의 2배예요. 자영업자가 잘 안 되는 건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많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일 거예요. 정부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좋아하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주부들이 다 하는 밥은 잘하니까 식당은 쉬운 줄 안다고. 자본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자기 와이프 밥 잘하면 당신 식당 하면 되겠네. 이게 남자들이 착각이야. 하여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화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넬슨이라는 경제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색재와 경험재 얘기를 했어요. 탐색재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재화가 괜찮은 재화인지 탐색만, 구경만 해도 그 재화의 좋고 나쁜 거, 가격 대비 품질 좋고 나쁜 거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탐색재라고 그러고요.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모르는 걸 우리가 경험재라고 해요. 재화를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탐색재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아니까 브랜드가 필요 없어. 근데 먹어보고 맛을 아는 것은 먹어보고 사고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새 슈퍼에서 맛배기를 조금씩 먹어보고 사라고 하긴 해.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경험재는요, 브랜드가 중요해. 맛집 평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탐색재는 예를 들어서 복덕방, 아니 그 위치 보고 몇 평인가 보고 집 어느 정도 깨끗한지 알면 되는 거지. 복덕방 브랜드 복덕방 봤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탐색재는 브랜드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당이니 소위 우리가 문제되는 이런 게 다 이제 경험재들인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는 브랜드를 찾아요. 옛날에 동네 빵집 아무 데나 가서 찐빵도 먹고 빵도 먹었어요. 그래서는 소득 수준이 웬만큼 되니까 방부제 명절인지 모르겠고 어제 남은 빵도 파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샀던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좀 믿을만한데 그래서 파리바게뜨 작품 간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파리바게뜨 요새 엄청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파리바게뜨가 미국에서까지. 중국 사람들 저걸 찾는 이유가 저 프랑스 번지가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리고 이랜드는 중국에 또 이랜드가 엄청 지금 이랜드는 영국 건 줄 알고 찾아가고. 여러분 이거 독일 거 비슷한 브랜드 하나 만들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경험재보다 더 후경험재라고 있어요. 그거 뭐냐? 먹어봐도 모르는 거. 한약. 먹어보고 정력이 좋아졌는지 알게 뭐야. 후경험재 이런 거는 정말 더 어렵기 때문에 약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더 대형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독점 정부가 이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재화의 특징이 있어서 재화에 따라서 소득 수익이 얻어지고 어떤 경험재 같은 건 자꾸만 브랜드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책이 변화가 돼서 지금 자꾸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제 동네 제과점의 숫자를 보면 제과점 숫자가 2005년도에 팍 떨어져요. 그 후에 줄어든 것보다 이때 확 떨어지죠. 3분의 1이야.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왜 그렇게 떨어지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책을 썼어요. 정책을. 프랜차이즈 유도 정책을 썼다고요. 왜? 그거는 자영업자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프랜차이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면은 30~40% 할인 판매해준다고 뭐 SK카드, KT카드 해가지고 뭐 제이홈에서 깎아주고 그런 걸 2005년도에 왕창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제과점의 동네 빵집이 줄었다. 근데 마치 요새 어떤 얘기 하냐, 마치 대기업 때문에 동네 빵집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책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저렇게 놓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참 그 언론에서 책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영세 자영업자를 좀 보호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지. 그 사실 상당 부분은요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에 쇼핑을 갔다가 레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었냐고. 근데 선진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 같은 데 살아보면 쇼핑이 레저 활동이에요. 몰링이라고 그래요. 몰이 뭔지 알죠? 미국 같은 게 땅덩이가 넓으니까 조금 빠져나가면 거대 몰들이 몰려있는데 그 안에 뭐 온갖 거 다 있고 놀이시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이 주말에 토요일날 이럴 때 뭐 하냐, 뭐 여기 있는 사람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겠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들이 주말에 어차피 뭐 좀 살 것도 있고 몰에 가가지고 엄마는 뭐 사고 있는 상황에 애들은 지도 좋아하는데 영화도 보고 구경한다. 그걸 몰링이라고 해요. 몰링. 그리고 워낙 몰에 가보면 시설들을 잘 해놨어요.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널찍널찍하고 옆에서 막 자기 거 사라고 바가지 막 시끄럽게 하는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카드 끄고 조용히 산책하듯이 산에 가서 산책하다 거기 산책은 달게 하나도 없어. 미국은 땅덩어리 공기도 좋고 거의 레저라고 레저.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은 젊은 부부들이요 주말에 남편은 같은 끌고 아는 애 없어서 따라다니면서 거의 나들이 차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내가 젊었을 때만 여러분들 나이 그래도 우리 대부분 20평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냉장고가 대부분 나보다 작았어요. 근데 요새 웬만한 집 가면 다 냉장고가 사람 키보다 크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 왜? 수명이 오래 가니까 안 망가져. 그 냉장고 사실 얼마 안 가거든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등치만 크지. 뭐 100만 원이면 요새 충분히 사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집 같은 냉장고는 2개. 거기 김치 냉장고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99살인데 냉장고가 4개야. 남들이 버리는 거 다 갖다 주워다 놨으니까. 그러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못 버려요. 그러고 그냥 귀찮으니까 다 냉장고만 4개가 꽉 차있어. 아니 두 분이 사는데 야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한 몇 달은 은하권이 건드려. 옛날에는 뭐 쳐들어온다 그러면 라면 사재기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 냉동실에 있는 거 먹어도 뭐 몇 달은 건드려. 옛날에 20평대 아파트일 때는 그렇게 큰 냉장고도 쓸 수가 없었고 이제 아파트 평수 커졌죠. 자격증서 다 생겼죠. 그때 사먹는 것보다 싸게 한꺼번에 엄청 샀던 냉장고 넣어놓고 한 달에도 먹는 게 요새 사회 풍토가 됐잖아. 근데 재래시장에 안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야. 재벌들의 탐욕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같이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오로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정의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죠. 그것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여간 무조건 정말 경쟁을 하지 말라 그래. 독점은 나쁜 거라 그러고 또 경쟁도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사실 경쟁이요. 불가피합니다. 사실. 너무 피가 튀기는 경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경쟁은 그지 같은 건데, 경쟁 안 하면 우리 다 그지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동네 재래상권이 없어지면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는데 마트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새 마트들이 갑질난다 그러죠. 그 입점업자들한테 너무 폭리를 남긴다. 이런 것도 비난의 여지예요. 근데 마트가 많으면 갑질도 못해. 납품하려고 하는 숫자에 비해서 지금 마트가 몇 개 안 되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마트들이. 마트가 많으면 좋은 물건 납품하는 사람은 대우받고 들어갈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제학자들 볼 때 그런 거는 시장 논리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마트 많이 못 만들게 하고, 사람들은 다 마트 가려고 그러는데 마트 많이 못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마트가 몇 개 없으니까 마트가 갑질하는 거지. 이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는 거지. 경제학에서 셀러 마켓, 바이어 마켓이라 그래요. 바이어가 너무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셀러가 만들어낸 거야. 셀러 마켓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갑질을 누가 할 수 있냐, 소비자가 할 수 있냐, 생산자가 할 수 있냐, 수요 공급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마트는 무조건 갑질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래성권하고도 비슷한 거지만 문어발식 확장. 근데 사실 그동안 쭉 보면 신규 편입된 계열사 가운데 비수직 계열. 그러니까 문어발이라는 것은 비수직 계열을 말하는 거죠. 이 비수직 계열의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사실. 한국도 이제 초기에는 자본주의, 우리 한국 경제가 초기에는 문어발식으로 했어요. 왜? 제일 대표적인 경우에 럭키화학, 그때는 LG 럭키화학이라고 했죠. 치약을 만들었는데,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용기를 쓸만한 괜찮은 용기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회사가 없는 거야. 그런 식이죠. 근데 이번에 베트남 삼성전자 봤더니, 삼성전자 안에 세탁소도 있고, 소방소까지 있어. 그래서 이거 왜 다, 이게 회사잖아. 삼성전자도 회사인데, 뭐 다 있냐. 베트남의 수준이 세탁소 갔다 오면 더 더러워진대. 반도체 공정이라는 건 굉장히 먼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옷을 입고 그 세탁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면 반도체 공정의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가 그 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청결한 세탁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화재 공장을 하다 보면 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에서 119 신고하면 30분 걸린대 오는데 다 타고 없대. 그게 이제 후진국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60년대 공업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발식으로 막 이것저것 다 했죠. 근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전문화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이 늘어나긴 해도 상당히 비수직 계열화의 숫자가 수직 계열화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 늘어난 기업들 보면요, 이 서민들이 하는 업종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요. 핵심 업종이 아닌 그쪽으로 늘어나는 건 숫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뭐 골프장, 호텔업 이런 거지 서민들이 하고 하는 거 큰 관계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화율 같은 것도 보면 특화율이라는 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하면 특화율이 낮아지겠죠. 특화율이 별로 낮아지지 않았어요. 2000년대 와서. 이런 걸 보면 골목상권과 경쟁하면서 무분별하게 동네 빵집까지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좌파 경제학자라고 이제 유명하지만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은 만약에 문어발식 못하겠으면 삼성은 제일 뭐지? 계속 양봉만 만들고 이게 맞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 한쪽에 전문화했다가 망한 회사들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후지필름. 디스텔라 와가지고 필름 다 없었는데 그거만 고집하다 망했잖아. 사실 오히려 다각화가 옳은 거냐, 전문화가 옳은 거냐.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어요. 사실 삼성이 처음에 스마트폰까지 돈 벌 줄 알았냐고요. 몰랐죠. 근데 한때는 반도체 가지고 살아나고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살아나고 앞으로 뭐 가지고 살아날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삼성이 오히려 안전한 거죠. 여러 가지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순환출자 문제. 여러분 이제 순환출자가 나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순환출자가 뭔지 알죠?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이거 서로 꼬리 물게 하니까
가공자본을 만들어가지고 적은 지분 가지고 재벌을 지배한다. 이게 순환출자에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순환출자가 나쁘냐?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렇게 순환출자를 할 수밖에 없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왜 저렇게 하냐면 상호출자를 금지해놨으니까. 상호출자가 서로 막혀놓은 금지해놨어요. 일본은 합니다. 일본은 허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어요. 왜? 왜 일본을 하는데 우리 못해? 나도 몰라.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순환출자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공자본이 창출되고 오너가 부당한 사익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공자본이 뭐예요? 가공자본. 그건 안철수 해요. 계열사를 회사에서 계열사를 만들면 가공자본이 창출돼요. 여러분 기업들이 사업 부서를 자회사로 만들어내거든요. 독립시키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같은 사업 미생 받죠. 여러 사업 부서가 있다고 회사라는 게. 근데 때로는 이 한 사업 부서를 독립시켜서 자회사로 띄어내요. 왜? 같이 있으면 공동 건물 쓰고 공동 식당 쓰고 도대체 저 사업 부서가 전체 기업의 생산에 얼마큼 기여했고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생에 보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물건도 따로 쓰잖아. 그죠? 안 봤으면 할 수 없고. 하여간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면 여러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을 나는 사업부서는 유지시키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서는 없애고 계속 이거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독립적인 일을 하는 사업부서는 독립회사로 자회사를 띄어내가지고 니네들 수익 구조를 따로 독립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수익이 나면 거기 키우고 수익이 안 나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안철수 연구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슴도치 스튜디오를 놀이타운 스튜디오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22억을 투자를 했어요. 안철수 회장이 여기 의장으로 취임하고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이 22억이라는 돈은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인 동시에 놀이타운 스튜디오의 자본금이야. 이중 계산됐죠. 이 가공자본이라는 거야. 이건 순환출자에서만 가공자본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계열사를 만들면 다 가공자본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놀이타운 스튜디오가 돈을 많이 벌였어? 그럼 안철수 연구소도 좋고 여기도 좋잖아.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마치 순환출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그냥 나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계열사는 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이나 없는 기업이나 가공자본 비율은 비슷해요. 그리고 지주회사, 재벌 나쁘고 지주회사가 좋다고 그러는데 지주회사가 있는 기업이나 없는 기업이나 가공자본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공기업도 가공자본 많고요.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비난하는데 가공자본의 여부는 전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사익 추구하는 거지. 마치 1% 가지고 왜 100% 지배하냐. 그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익이라는 것은요. 주식에 비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5%밖에 하면 5%밖에 이익을 못 가져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지분인데 대개 이제 10%가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 지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영을 한다는 말이죠. 경영. 여러분 전문 경영인은 몇 %까지 몇 % 지배합니까? 전문 경영은 0%까지 100%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경영을 하는데 몇 % 보유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5% 같은 50%를 갖건 100%를 갖건 0%를 갖건 경영을 한다는 건 100%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 잘하는 세 사람이 운전하는데 한 사람은 셋 다 운전 베테랑이야. 우리 셋 다 잘하니까 한 사람 핸들 잡고 한 사람 브레이크 잡고 한 사람 엑셀 밟고 그래서 운전이 되냐고. 경영은 어차피 한 사람이 해야 돼요. 못하면 문제 삼아야지. 그죠? 못하면 문제 삼아야지. 잘하면 내버려 두는 게 맞지요. 5% 갖고 100%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리고요, 넘어가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은 포션을 기업 재벌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지난 30년 동안 항상 소유 분산 정책을 써왔어요. 기업 공개해라, 기업들 빨리 팔아라, 주식 팔아라. 이걸 박정희 정부 때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공격적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자꾸만 쉐어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외환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망한 기업을 갖다가 해외도 안 사고 헐값에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야 이거 사라 억지로 해서 떠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 떠안는 거예요. 아무도 글로벌 마켓에서 안 산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현대자동차한테 떠안긴 거지 정부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거고요. 지금 현재 순환출자 저걸 안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주력 계열사를 다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럼 해외에 다 넘어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건 R&D 투자 못해요. 경영권 지키느라고. 우리나라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 가지고 99% 지배하는 거 잠깐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세르게이 브린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A라는 주식은요, 의결권 한 장당 10장의 의결권이 있어요. 1인 1표가 아니고 1주식 1표가 아니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장은 10배야. 그래서 이 구글 창업자 그룹은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3분의 1을 장악해. 그리고 웬만한 의사결정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저거 부정의한 나라라서 그래요? 구글이 아주 부정의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업자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주주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테니까 니네 경영에는 살아라. 구글만 그럴까? 워렌 버핏은 2만 배 의결권 갖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저커버그는 10배. 다른 회사를 따라요. 유럽 기업의 24%가 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웨덴은 자그마치 59%의 기업이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평등적인 프랑스조차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허용을 안 합니다. 왜? 나도 몰라. 내가 기분 나쁘대. 안 하는 거예요. 상호출자도 못하게 차등 의결권도 안 해. 청약출자도 이것도 이제 관뒀는데 소용없다고 관뒀는데 이것도 다시 하자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경제 민주화의 의도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가 상당히 달라요. 이건 뭐 왜곡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르다는 건 확실해요. 앨리스 암스텐이 Asia's Next Giant라는 책을 1989년에 썼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1년간 있으면서 한국의 공업화를 연구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지금 같으면 한국의 제2의 아시아의 자이언트다 말이 돼요. 89년도에 저 말을 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진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스테인이 뭐라 그랬냐?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건 재벌들이 오던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모델이라서. 사실 우리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죠? 우리는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아까도 봤지만 무슨 5대 재벌 목장 운운해가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해외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계로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제프리 사스 같은 경우는 좌파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데몬스트레이션 당시에 당시에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같이 데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우리나라 이제 이 좌파 쪽한테 인기가 좋아서 간혹 이제 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재벌은 경제학적으로 있는 게 좋다. 재벌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뭐 막아야 되겠지만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재벌을 해체시키면 안 된다. 이 좌파학자도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한국의 이제 경영을 황제 경영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김현철 교수가 황제 경영과 죽은 경영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 집중이 심합니다. 우선 대기업 숫자도 일본의 웬만한 재벌들은 100기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는 삼성도 해봐야 6, 70개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계열사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아까도 얘기한 순환 출자는 물론이고 상호 출자도 한다니까. 두 개 막교환도 한다니까.
일본도 재벌 많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재벌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훨씬 적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은 죽은 경영을 하고 한국은 황제 경영을 해서 그렇다는데 죽은 경영은 뭐냐면요. 맥혀버리고 간섭 안 하는 거야. 한국은 오너 패밀리가 직접 경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해서 망하면 욕해야지. 갈아야지. 그 안 망하고 잘하면 내비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삼성이 소니를 이겼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니는 전문 경영이 지배했으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과감한 의사결정을 못했어요. 전문 경영이라는 것은 유일한 관심이 내가 다음 기수의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전문 경영으로 재신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장기 비전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는 안전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니는 아날로그의 최강자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죠. 삼성은 어마어마한 사활을 걸고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다. 반도체 할 때도 그랬고 저 항상 할 때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재벌의 그 그룹에 사활이 걸린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 누가 한 거야? 야, 여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래서 결정했냐? 저 위에서 하래. 그래 알았어. 그럼 제가 책임지겠지 뭐 하는 거야. 막 지르는 거지. 팍팍 지르는 거야. 그게 이제 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황제 경영이 참 리스키해요. 리스키한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황제 경영이 아니고 오너 경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았냐. 뭐 현대자동차 똑같아요. 현대자동차도 정몽구 회장이 뭐 소문이 많죠. 무식하다고 소문이 많고 하여간 무식한 경영 방식인데 제품 질 경영에 무식하게 밀어붙입니다. 오너니까 가능한 온갖 독재를 써가면서. 근데 어쨌거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20몇 개의 자동차 회사가 5개로 개편될 거라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거기 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비난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요건 용서가 좀 안 되잖아. 그죠? 이번에 조현아 사건도 보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서가 심합니다. 사실 나도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다른 사람 다 하는 욕 우리도 하고 있으면 참 쉬워요. 생각을 좀 해볼 거는 뭐냐면 사실 신문사회도 아니고 지금 저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죠. 근데 우리가 내가 이제 일부러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저쪽 얘기는 다 아니까 그런 얘기 또 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게 재벌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일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하여간 일단 첫 번째 경영승계가 다 나쁠까요? 경영승계가 사실 세계에서 오래된 장수기업을 보면 일본이 절반 이상이에요.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은 200년 무서워 100년 넘는 기업도 2개밖에 없어. 물론 사람의 역사가 짧아서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업 물려받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것 때문에 오래된 장수기업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가업을 물려드는 게서 장수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 중소기업 사장이 물려줄 때는요. 있는 것만 다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늙어서 흥청흥청 안 쓰고 다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모든 한평생 터득한 노하우 자기가 아는 지인들까지 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려면 경영승계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반발을 우리 공격하는 거지 중소기업들한테는 조금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도 시스템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50% 상속세 내야 되는데
무슨 수로 가압승계를 하냐고. 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세계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많을까 없는 나라가 많을까?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있을까? 이상한 나라 같은 게 한두 개는 있을지 몰라도 있겠죠.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더 많을까? 상속세 우리가 내는 나라가 더 많을까? 응?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하나도 안 내는 이상한 나라가 한두 개 정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상속세 안 내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com에 123개국이 등재되어 있는데 71개국의 상속세가 없어요. 60%가 없어요. 거기는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라다가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나라라서 없을까? 왜 상속세를 안 내는 것 같아 이 나라들은요? 가업승계하라고? 논리는 세법 논리는 뭐냐면요. 이중과세기 때문에 없어요.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각종 세액을 다 냈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내가 세금 다 냈는데 왜 죽을 때 또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지. 그래서 60% 나라 세금이 한 푼도 안 내요. 그럼 나머지 40% 나라는 왜 세금을 낼까? 배 아파서? 그 이유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세법의 원리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거든. 받는 사람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소득이 있잖아. 그래서 세금 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하냐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상속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는 지금 안 내는 나라가 더 적어. 그럼 우리나라는 내는 나라죠. 상속세 내는 나라가 더 숫자가 작아요. 우리나라는 내는 나라에 들어가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상속세를 많이 내는 축에 들어갈까 적게 내는 축에 들어갈까? 여기서 양극화 심하다고 그러는데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에 들어갈까 적게 내는 나라에 들어갈까? 안 내는? 적게 내는 나라? 우리나라는 많이 내는 나라에 속해요. 어느 정도 많이 내는 나라에 속할까요? 최고로 많이 내는 나라일까? 1등일까? 중간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상속세 제일 많이 내는 나라예요. 이게 세계에 상속세 내는 나라 전부 다 합니다. 잘 안 보이지만 요 밑에 보면 요 앞에 불 끄면 좀 잘 보일 텐데 요 앞에 요 밑에는 6개 나라는 50% 상속세 내는 나라예요. 이 6개 나라 가운데 미국, 대만, 한국, 일본이 있어. 나머지 두 나라는 나도 모르는 나라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나라야. 어? 그러니까 우리랑 친한 나라들이 상속세를 50% 내는 거야. 우리나라 50% 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50%에서 40% 낮췄습니다. 대만은 50%에서 10%로 낮췄어요. 왜? 다 중국으로 가버리니까. 부자들이. 또 중국에 부자 오게 하려고 10%로 낮췄어요. 세계는 지금 세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피케티가 이번에 한 얘기 중에서 전 세계가 담합해서 부유세를 왕창 매기자 도망 못 가게. 근데 참 나이브한 생각인 게 스웨덴 같은 북구 국가들이 지금 세금을 다 낮추고 있어요. 왜? 다 도망가니까. 공산권 국가들이 지금 유진세가 아니라 역진세를 하고 있어요. 기업 유치한다고. 독일, 대만,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경쟁하던 나라들인데 법인세를 25%에서 17%로 낮추고 있어요. 왜? 글로벌 기업들 유치해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기업 유치하려고 세금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그런데 전 세계 기업들이 담합해서 부유세를 80%로 올리자. 이게 피케티 주장입니다. 실현 가능하냐? 옳고 그런 건 떠나서 실현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게 이상적이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도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나마 우리는 경영승계를 하면 벌금이 30%가 높아. 그래서 50% 곱하기 30%, 15%, 65%를 내야 돼. 세계에서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 상속세 제일 높은 나라예요. 유례가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승계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절대 못하지.
난 편법을 쓰는 걸 재벌들이 법을 넣고도 좋다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이런 얘기하면 친재벌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알려져 있지도 별로 않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비이성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상속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왜 반대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학자들이요. 278명의 상속세, 미국 상속세 높잖아요. 다른 나라는 높거든요. 우리 미국하고 닮아서 그래요. 상속세 저 폐지하라고 178명의 경제학자들이 항의성을 보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라서 그럴까? 그게 경제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많으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소비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강남의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에 아버지 세대들이 국제시장 영화에서 봤듯이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6억이 넘으면 상속세를 50% 내야 돼. 미국은 50억이에요. 상속세 면제가. 우리는 6억이에요.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 좀 강북은 안 그렇지만 강남에 웬만큼 저새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한 40평대 웬만한 아파트가 10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칩시다. 내가 갑자기 죽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6억 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3억을 세금을 내야 돼. 그럼 그 아들이 무슨 수로 3억을 세금을 내냐고. 그 아파트를 팔아야지. 그리고 나 3억 갖고 6억, 9억은 자기 아들이 갖고 3억을 세금을 내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나라에다가 3억이나 죽을 때 3억이나 내고 죽었으니 참 행복하다. 나라를 위해서 참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는다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왜 또 3억 세금 내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요. 그리고 6억짜리 아파트로 옮겨가. 아니 6억짜리 아파트 전세 살아. 그리고 나머지 6억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시큰스 다 죽어야지. 아니면 3억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3억 내가 쓰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정말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조차도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해요. 서방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12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셌어요. 20억짜리 아파트도 많아. 그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금 많이 내는 걸 참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지만 경제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 크리스찬 경제학자로서 크리스찬 경제학자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도 얘기하지만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죄악된 사람들이 몰려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윤리학자, 도덕학자, 목사님들은 욕심을 비우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년의 재산을 남겨버리지 않고 차라리 자식들한테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상속세 폐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게 경영하고 관련돼서 더 하고요. 자꾸만 시장 경제를 정의로운 체제를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란 게 뭘까요? 시장 경제는 정의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fair라는 단어가 있죠? equal이라는 단어가 있죠? just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란 뭘까요? fair도 아니고 equal도 아니에요. 정의. 시장 경제는요, fair한 거를 추구해요. justice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fair라도 하자는 거지, fair라도. 시장 경제는 fair한 거를, 과정이 공정한 거를 보는 거지,
결과가 공정하냐 아니면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의라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지. 과정의 공정한가 이걸 보는 게 시장 경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정한 소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공정합니까? 정당합니까?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거 정당합니까? 아직은 사람들마다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요. 한평생 살다 보면 누가 더 잘 살겠어. 뭐 웃는 사람은 상당히 건강하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세요. 참 사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성향을 타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게 정당? 우선 3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죠? 2번은 어떠세요? 이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죠? 1번은 어떠세요? 조금 안 정당하고 가능성이 좀 있죠? 존 롤스, 정의론을 갖다가 쓴 존 롤스는 이 세 가지가 다 정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1번은 물론이고 2번, 3번도 정당하지 않다. 존 롤스, 정의론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거나 능력을 머리를 상속받은 거냐 성질을 상속받은 거나 뭐가 다른 얘기지. 철학자들은 그렇다니까. 다 똑같이 다 부정하거든. 그래서 롤스 우리가 평등주의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이게 가능하겠냐고. 죄 없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내는 것은 저런 건 아니잖아요. 저거 하려면 천국 가야지.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다른 거 다 생각.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시고.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것도 좀 빨리빨리 학자들은 그냥 논리를 중요시 여겨서 차근차근 논리를 좀 써놓았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당연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 오륙방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나머지는 다 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도 도덕 수준을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요구할 수 있을까? 저건 목사님도 요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경제학자가 저걸 요구하면 되겠어요. 저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 저렇게 살려고 했어요. 백작이었는데 그 사람은 맨날 하이들하고 똑같은 옷 입고 다녔습니다. 톨스토이 생애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해가지고 굉장히 갈등 속에서 살다가 갔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 이슈를 본다고 했을 때 도덕 수준을 저렇게 잡을 거다 이거지. 저거를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경제학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걸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와야지, 예수님이 제일 하셔야 되지. 어려워. 그러니까 영혼 구조원에나 신경 쓰고 사회적 구정이나 사회적 이슈는 되겠냐.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양쪽 극과 극인데 난 둘 다 올바르지 않다더라고요. 둘 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회는 못 만들더라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을 거 알았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각성했듯이 우리는 외치긴 외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욕을 해야 되냐 이거죠. 아무리 이 숭고한 이념도 실현 불가능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회적 룰을 얘기할 때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 구성원들한테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자꾸만 굉장히 아까 얘기한 오른밤처럼 맨밤을 돌자는 식으로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자꾸 얘기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법, 도덕관 수업했을 때 법은 최소한의 것이어야 돼요. 그죠? 법이 너무나 넓으면 사람들을 아무도 안 지켜, 못 지켜. 그러면 다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이만큼을 요구해요. 오른밤 때문에 몇 번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건 올바른 기독교적 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내가 앞에서 너무 자꾸만 사람들이 뭐 이건 하나님의 경제를 구하는 경제이잖아. 뭐 이런 거가 경제 부흥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와 그냥 이런 거더라고. 선한 사마리아님 얘기하면서 탐욕의 경제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또 똑같아. 다 퍼주잖아 얘기야. 자기 건 안 주면서. 저게 해법이 아니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칼기가 밤에 1989년에 떨어졌어요. 이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가 중력 때문에 떨어졌을까? 맞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중력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중력 때문에 떨어졌지. 그렇지 맞지. 중력이 없으면 떨어졌겠냐고.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요. 안 떨어져. 분명히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저 이유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에 도움이 돼요? 응?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에 저 비행기가 칼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참 궁금하잖아.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어떤 반응이 생길 거야? 잘났다 이놈아. 맞긴 맞지만 전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게 조종사 과실이면 칼이 물어줘야 될 거고 기체 과실이면 보행사가 물어줘야 될 거고 어마어마하게 죽은 몇백 명 사고 다 보살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재발도 방지하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려고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력이 떨어져가면 하나님한테 책임 물 거야?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하나님한테 책임 물 거야?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가 떨어진 게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요인이 뭐냐? 집 소유주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게 맞아요? 그럼 한집 갖기 운동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탐욕을 버리고 한집 갖기 운동하세요. 그럼 된대. 응? 그럼 요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어. 갑자기 탐욕이 없어져서 폭락하나? 응?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대우각성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작정할 바에 한국의 경제 부동산이 떨어졌나? 아니잖아, 그건. 제네시안 붕괴의 원인이 뭐냐? 대기업의 욕심 때문에. 세계의 원인이 뭐냐? 부자 나라의 욕심 때문에. 노사 갈등이 뭐냐?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 대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살살 생각해보세요.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죠? 철학자들이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 적어도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저걸 기독교적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답답하단 말이야. 이런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것도 필요해요. 그게 제약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이번 여러분들의 리더십 학교에서 정말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참 답답한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기독교적 대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가 선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목표는 생활하는 줄 알아요. 나는 공공복지를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왜? 이 사람도 공공복지를
좋은 일을 한다고 자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참 어려워요. 유럽 국가들이 정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독교적 답변일까? 노인들, 맞아, 요새 건강한데 일 더 해야지. 이게 기독교적 해법일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좀 바로질 수도 있어요. 젊은이 취업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나가면 이 젊은이 일자리가 없잖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따뜻한 마음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비율이 미국 7%, 일본 12%, 프랑스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멀었어. 사회복지 더 해야 돼. 자, 그럼 그 따뜻한 마음에 맞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에 비해서 고령화율이 낮습니다, 지금. 6.25 때 많이 죽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60, 70년대 빨리 성장한 이유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 고령화율이라고 해요. 그게 60, 70년대 3%였어요. 3%. 2000년도에 우리 7%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ING,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가 됐어요. 2000년도에. 14%가 되면 이미 고령화돼버린 사회, 한국말 고령사회라고 그래요. 영어로 aged,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고령화가 되어버린 사회라고 해요. 14% 되면 2018년에 돼요. 지금 3년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2028년에 하이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돼요. 초고령 사회가 돼요. 지금 일본과 독일이 하이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예요. 우리 2028년에 된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더 고령화가 돼요. 왜? 우리는 한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 중국은 더 하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요, 경제 성장 하려고 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 10한 2% 정도 돼요. 선진국들보다 낮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요 정도로 가만히 가도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니까 복지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지. 생산하는 경제력은 별로 안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고 영국은 15%래. 우리가 영국보다 5%로 들쓰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다르다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런 숫자를 발표한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참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령자들 일자리 주고 고령자들 복지 많이 해주고 세금 많이 걸어서 합시다. 그 마음 따뜻하고 좋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가 된다는 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회를 잘 배워야 돼요. 따뜻한 마음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민주화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대했던 건 어떤 경제 민주화가 아니었을까? 상당히 기대와 다른 경제 민주화라죠. 난 여러분들한테 경제 민주화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고, 역사적으로 처음에 그들은 단어들이 생겨난 이유가 뭔지 알려주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기독교적 해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따뜻한 마음으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12명의 제자밖에 안 키웠어요. 실패한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전 지구에 평만하게 오늘날 교회를 키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걸 너무 한쪽에서 무섭게 봐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자꾸만 사회한테 뭐라 하라고 해요. 나는 그건 기독교적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적 해법은 나부터 실천하는 거. 작아 보이지만 원칙을 지키고 나부터 하는 거.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고. 나부터 사랑하고 사회에서 자꾸만 세금 많이 벌어서 내라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한국은요 자꾸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또 세금 많이 벌어서 많이 해줘라 이것만 강조하는데 이 자선이 우리는 안 해요. 영국 사람들은 성인 절반의 가량의 54%가 기부하는데 한국 사람은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국은요 우리보다 GDP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4배 정도 돼요. 1.3배 정도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돼요. 한국 사람은 기부 되게 안 하죠.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덜 해도 돼. 미국은 사회복지가 안 돼 있는 대신에 개인이 많이 해요. 엄청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기부액의 80%는 종교단체다 하는 거야. 헌금하고 연등사고 왜? 집 못 받으려고 천국행 택했달라고 80%가 종교단체에 내는 거예요. 영국은 아까 봤지만 우리보다 조금 1.3배 정도밖에 안 많은데 종교단체 넣은 건 이거밖에 안 돼요.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영국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합니다. 교회에다 가는 데가 교회에서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행동과 말이 달라. 행동과 말. 오늘 너무 빨리 슬라이드가 사실 2시간 하기에는 200개가 되는 슬라이드를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네요. 질문도 못 받고 이정도 장관님이 질문 많이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상당히 다른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질문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